네. 인플레이션은 최고치를 치고 있고 또 여전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될 거라고 말하는데도 또 연준은 구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그런 행보에 들어가는 테이퍼링을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은 자꾸만 이제 더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장기 금리가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저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는 엄청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는 수정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금리를 뒤늦게 긴축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는 네. 사이클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냐면 요즘 시장을 보시면 뭔가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자꾸 내려오고 단기 금리는 이제 테이퍼링하고 긴축한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거든요. 단기 금리는. 네.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 금리는 내려오니까 이거를 지금 뭐 좀 전에 뜬사님 말씀하신 평탄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스티프닝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주 이 장장기 금리차가 이제 벌어지는 걸 말하고 네.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장기하고 금리차가 이제 가까워지는 거를 말하는 게 요즘 평탄화라고 말하는 건데 당연히 원래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단기 금리가 뭐 따라가더라도 이게 벌어지는 게 정상인데 경기가 좋을 때는 항상 벌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가까워지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금리가 내려와 버려서 가까워지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 혹시 장기 금리는 경기가 이제 피크를 치고 이제 최고 경기가 좋은 점을 치고 나빠지기 시작하는 걸 미리 반영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면들도 어느 정도 우려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네. 그 FOMC 결과 발표한 날 이제 오히려 금리가 내려왔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금리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니 긴축을 발표하는데 어째서 금리가 내려오느냐 또 혹은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치는데 왜 금리가 내려오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어서 그 의문을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금리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네. 그 다음에 금리는 먼저 알고 반영한다.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금융시장 역사 속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감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장기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건 뭔가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걱정이고 그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 피크아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그 경기 실적들, 지표들이 최고치를 찍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는데 이게 뭐하고 맞물렸냐면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뒤늦게 테이퍼링을 해버리면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는데 경기는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뒤늦게 긴축을 해버리니까 양방으로 맞는 거와 같잖아요. 그렇네요. 원래는 경기가 꺾이면 부양을 하든지 그건 네. 안 하더라도 긴축을 통해서 이거를 더 부채질하면 안 되는데 네. 뒤늦게 연준이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긴축에 들어갔는데 경기는 이미 꺾이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제일 적게 빠졌을 때가 23% 빠졌어요. 23%요? 재앙 수준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플레이어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타이밍을 놓칠까 걱정하는 네, 거, 네. 그다음에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 이제 금리 얘기를 자꾸 조금 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회사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연준이 금리만 사용해서 네. 시장의 통화 정책을 하고 있지 않다. 네. 자, 사실은 단기 금리들을 통해서 RRP라든지 IOER 같은 걸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테이퍼링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네. 테이퍼링에 준하는 어떤 관리들을 이미 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세미나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과거처럼 금리를 그런 어떤 모든 걸 말해주는 아주 신묘막측한 수단으로 도깨비방망이처럼 금리는 알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그 비중이 100%에서 이제 한 70%, 60%까지 줄어들었다. 이제 나머지 30%도 알아야 네. 시장을 어느 정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여러 번 이제 그런 네. 말씀들을 드릴 거고. 네. 보통 저희들이 항상 경제를 볼 때 네. 금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금리는 당연히 봐야겠지만 금리와 또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의 질문, 여러 번 들어본 질문 중에 하나, 그건 뭐냐면 도대체 버블 붕괴 혹은 시장의 하락으로 전환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하려면 우리는 네. 무슨 시그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시장이 어떤 국면을 임계치를 지나서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다. 지금 같은 조정이나 이런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보통 말하는 그런 계절로 말한다면 네.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들어선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사실 제가 받아본 빈도수에는 굉장히 높은 질문이죠. 맞아요.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지금도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과거에 제가 세 가지를 항상 말씀드렸고,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꼽았던 게 금리였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 시장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 지금까지 미국 금융시장 역사에서 10번 중 8번 장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 네. 지금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태가 시작됐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네, 네. 예, 불과 1, 2년 전에 제가 그랬던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금리가 그런 영향력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던 2018년, 2019년도에 끝이 아니었던 거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했다면, 그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네. 그랬다면, 그게 끝이었다면 2020년 코로나 직전에 1, 2월 때 그런 네. 강세장이, 상승장이 올 수 없었는데, 그쵸. 예, 여전히 레이트 사이클이긴 하지만 10년 그 상승장의 끝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것조차 이제는 그 판독력이 시그널로서의 효과가 네. 상당히 내려와 있다. 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안 빠져 들어간 게 벌써 2번이나 있었던 거죠. 네. 두 번째는 저는 제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시장에서는 환영한다.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고 부양정책이고 통화정책상 완화정책이니까 네. 그걸 환영해서 시장은 올라가지만 우리는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내린 발표를 한 그때로부터 채권으로 탈출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장은 네. 그 뒤로도 꽤 올라갔지만 그게 지나고 보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었어요. 그러고 금리 인하 첫 번째 하고 올라간 다음에는 빠져나올 틈도 없이 급락을 했어요. 한 번 딱 금리가 인하했을 때 네. 빠져나왔다면 그 뒤에 상승은 못 먹었죠, 당연히. 예, 시장이 막 환영하는 분위기로 완화다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하면 사실 장이 오릅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빠지는 급격한 하락은 웬만한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코로나 때 누가 빠져나올 수가 있었나요? 그쵸. 급격하게 빠지기 때문에 공포스럽게. 네.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는 엄청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는 수정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은 어떤 그런 긴가민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019년도에 3번 금리를 인하했어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 때 겪었던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던 거죠. 예, 말 그대로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부르는 그런 금리 인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럴까?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했었는데 최근에 IOER이나 RRP 같은 걸 말씀드릴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준이 실제로 그러니까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렸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금리 인상을 하는 것들이 과거와 같은 금융시장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연준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금리뿐만이 아니라 IOER이라는 걸 통해서도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장의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게 이미 경기가 나빠질 거를 예고해 주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려면 예전처럼 100% 금리를 믿을 수는 없다. 네.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만약에 장기금리가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네. 인플레이션은 최고치를 치고 있고 또 여전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될 거라고 말하는데도 또 연준은 구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그런 행보에 들어가는 테이퍼링을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은 자꾸만 이제 더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왜 금리는 저렇게 버젓이 내려오고 있을까요? 네. 라고 말하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한번 화면 봐주시면 우선 숫자적으로 금리가 낮게 내려가는 이유는 첫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BEI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0년물 금리를 이루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 그 중에 하나가 텀 프리미엄,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실질 금리라는 거다. 이제 여러분들이 금리를 볼 때 이제 이 10년물 장기 금리가 내려간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뭔가는 내려가고 뭔가는 올라갔다면 내려간 요인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건데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요인 중에 BEI라고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 회사 세미나 때나 이럴 때 숫자 아주 큰 모습들로 보여드렸으니까 그게 첫 번째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고 오늘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금리 하락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요인이 가장 크게 반영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또 다른 금리를 다루는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10년물 국채를 사자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는 채권은 사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의 수급이 좋아져서 금리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요인은 뭐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채권을 주로 거래하는 채권 트레이더들, 저는 채권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숏 커버링이라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데 배팅을 대부분 해놨다가 갑자기 그게 거꾸로 가면서 이거에 대한 그 금리 숏에 대한 숏 커버링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다시 채권을 사서 채워놓는 다시 채권 팔자가 아니라 금리 팔자가 아니라 사자로 바꾸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이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 소위 말하는 채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금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고 싶으면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유로달러 선물 시장을 봐야 합니다. 유로달러 선물 시장은 뭐냐면 금리에 대한 선물 시장이에요.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는 거에다가 투자한 투자자들의 그런 포지션, 배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색깔이 좀 엷은 그러니까 이 그래프마다 날짜를 써놨잖아요. 예를 들면 조금 하늘색 같은 것들이 준 22로 돼 있으니까 월 중에서 줄라이, 준, 디셈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22년도 준, 그 다음에 22년도 디셈버, 뭐 23년도 준, 23년도 디셈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24년도 디셈버는 24년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24년 12월에 금리가 어디에 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그 예측치와 같거든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시면 이 각각을 봤을 때 최근에 테이퍼링에 대한 그 다음에 FOMC의 발표가 나고도 2024년도 12월 금리가 어디쯤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높이가 맨 위에 거 보시면은 이게 색깔로 보면 엷은 하늘색이잖아요. 2024년 12월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1년도 4월 달에
더 높은 그 높이의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2021년도 4월 달에는 채권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더 여러 번 올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4월 달쯤 보면은 더 높은 점이 있는데 요번에 테이퍼링을 발표하고도 그 선을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네. 요게 뭐냐면 숫자적으로 말하면 7번 금리 인상을 반영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채권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끝내고 금리 인상을 하는데 7번 정도 할 것 같다. 그게 어디 나타나면 점도표에 나타나거든요. 네. 그거를 반영한 선물이 2021년 4월 달에는 7번 인상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나 금리에 대한 이런 어떤 그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횟수는 그 지난번 최고치를 넘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복잡한 건데 잘 생각해 보잖아요. 한번 다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은 22년 12월부터 혹은 23년에 2번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도표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쵸? 네. 이건 어떤 팩트냐면 생각보단 빨리 인상하겠구나라는 쇼크였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작은 더 22년도에 하고 23년도에서 더 빨리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한 최종 목표 무슨 얘기냐면 이제 23년도에 2번 올리거나 22년도에 12월에 올리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려서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올릴 거냐. 네. 이걸 예상하는 게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그 예상이 어땠냐? 2021년 4월 달보다는 더 높이까지 간다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더 여러 번 올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작은 일찍 시작하지만 네. 최종적으로 가는 금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강하게 올리거나 더 높이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롱거런이라고 말하는 점도표 이름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점도표에서는 우리가 요번에 점도표라는 게 발표됐기 때문에 점도표 이런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수 있는데 FOMC에서 점도표가 발표됐을 때 우리가 뭘 많이 봤냐면 22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7명. 그죠? 네. 그 다음에 23년에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11명. 그쵸? 우리는 요런 얘기를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점도표 끝부분에 밑에 롱거런이라고 써여져 있는 거에 2.5라고 표시된 건 여러분은 관심 있게 안 보셨을 거예요. 그게 롱거런 금리고 2.5라는 건데 이걸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립금리라고 부르고 자연금리라고 불러요. 네. 이게 뭐냐면 나중에도 다음번 FOMC도 눈여겨보세요. 이 롱거런은 뭘 의미하냐면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끝내고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고 쳤을 때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느냐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라기보다는 올리긴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그렇죠. 4%냐 5%냐 6%냐 이런 그렇죠. 피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은 여전히 최종 금리를 2.5로 보고 있고 네. 그 채권 시장의 트레이드들조차도 더 높은 금리로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네. 올리는 횟수도 오히려 더 작은 횟수를 예상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 온통 시장의 관심은 언제 올릴 거냐, 언제 네. 처음 올릴 거냐에 가 있지만 채권 트레이더들의 생각은 도대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마지막 끝까지 올렸을 때 금리를 얼만큼 반영하는지를 자기가 판단을 해야 네. 이제부터도 얼마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또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를 판단할 거잖아요. 네. 사실상 이번에 금리가 처음 떨어졌을 때 제가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이미 선물에서 금리가 인상될 그 마지막까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회사 세미나 때 제목이 뭐였죠? 빼타꼼플리? 그렇죠. 베타공플리. 그건 뭐냐면 이미 반영된 재료는 다시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채권 트레이더들조차
이번에 발표되는 결과를 보고 금리에다 배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금리에 대한 어떤 스케줄, 어떤 속도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거를 선물에다 반영해 놓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채권 매도를 쳐놨던 거예요.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채권 값은 떨어지니까요. 그쵸. 주식을 팔자 해놓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발표 난 걸 보니까 막상 발표 난 걸 보니까 아 진짜 더 빨라지는구나 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채권 트레이더들이 팔자를 더 많이 했겠죠. 네.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갈 거니까. 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팔자를 다 취소했어요. 숏커버링 했다 그랬죠. 네. 이유는 뭘까요?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다. 우리가 너무 빨리 반영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채권 트레이더들의 생각을 읽어보면 실제로 금리는 22년도 말에 시작할지 23년도에 2번이나 올릴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실제로 금리 인상의 속도나 강도는 강해지거나 빨라진 건 아닌 거예요. 첫 시장만 네. 생각보다 빠른 날짜에 시작할 수 있다라고 연준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시작할 거에다 배팅을 하느냐. 네. 언제 시작할 거에다 배팅을 하는 투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선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에 그 투자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첫 금리 인상의 시기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속도. 그 속도를 좌우하는 게 뭐냐? 최종 지점이 어디까지? 네. 몇 번 올리느냐? 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2.5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한 번에 2.5, 2.0을 가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정상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는 빅스텝이라는 인상을 안 해요. 빅스텝은 뭐냐면 0.5를 올리는 거고 평상 시절은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0.25씩 올립니다. 네. 0.25씩 올려서 2.5까지 가는 시간을 잰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를 잰 거예요. 네. 몇 번이에요? 7번쯤 될걸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따져서 선물을 매수해 놓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막상 까고 나서 이 채권 투자자들이 숏 커버링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속도가 오히려 더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면이냐면 시장은 이미 반영했으니까 더 이상 이건 투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베타콩쿨리 채권 시장에도 이미 금리가 반영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죠.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 적다 보다는 언제 걱정하는 게 맞느냐를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1,000만 원 갖고 채권 투자하면 간에 기별도 안 오지만 지금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채권은 기본 거래 단위가 100억이에요. 네. 아주 첫 단위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500억, 1000억씩 거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만 더 올라도, 생각보다 조금만 더 빠져도 수익이 장난이 아닌 거고, 전 세계에서 사실은 주식 자산보다 채권 자산이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로는 작지만 기관들, 연기금들 이런 데들은 채권을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리가 조금 빨리 올라가는 건 내려가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네. 얼만큼 빨리 금리가 올라갈 거냐를 갖고 투자했던 거죠. 네. 그러니 이들에게 생각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움직이진 않을 거라고 보기 시작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기금리 롱거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시장을 볼 때 더 중요하게 보는 면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2016년도부터 2019년도 1월 달까지 금리가 인상됐었습니다. 바로 직전번 금리 인상기예요. 미국은 2008년도, 2009년도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제로까지 떨어뜨렸고 그 금리를 2015년 12월에 첫 번째로, 2016년 12월에 두 번째로, 2017년에 세 번 이런 식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2019년 1월까지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했었어요. 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물론 언제 시작할 거냐를 보면
지금 예상으로 보면 빨라야 2023년일 거예요. 그쵸? 네. 하지만 막상 인상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1년에 3번 혹은 4번씩 올리게 됩니다. 만약에 한 번 올렸는데 경기가 망가지거나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안 올렸다가 1년 뒤에 올립니다. 지난번에 2015년 12월에 한 번 올렸는데 16년 2월에 글로벌 위기가 왔어요. 네. 그 당시 중국 부도설 뭐 이렇게 하면서 2016년 2월 달에 100불을 간다고 했던 유가가 22불까지인가 떨어졌어요. 지금도 그 16년이 저는 아주 그냥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막 생생해요. 예. 그래서 아니었었나 보네요. 엄청난 폭락이 왔어요. 글로벌이.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너무 생생한 이유가 2016년 하반기는 또 사람들은 모두 계속 공포감에 2016년 상반기 하락 네. 때문에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2016년 하반기는 또 엄청난 상승장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정말 알차게 먹을 수 있는 장이었는데 공포에 떠느냐고. 왜 그러냐면 2016년 하반기 6개월 동안에 브라질 펀드만 50% 이상 올랐어요. 6개월 동안에. 2016년 상반기에 프레질 5 5개 국가의 브라질이 1순위였거든요. 그러니 그 바로 몇 달 전에 프레질 5였던 브라질을 몇 달 후에 누가 그렇게 투자하겠어요. 근데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일 많이 상승한 국가 브라질. 펀드가 50% 이상 올랐으니까요. 어마어마했겠네요. 네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기가 좋아질 때에 중간에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은 그렇게 공포스럽긴 하지만 항상 그 뒤에 이런 반전을 갖고 있어요. 왜? 좋아지는 중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의심 구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있을 때 그만한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은 맞다 이럴 줄 알았어. 너무너무 맞아요. 많이 올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하락에 동조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지게 되고요. 그런데 어디선가는 오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2016년 하반기부터는 경기 상승 사이클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이시는 16년, 17년, 18년, 19년 동안에 미국채 30년물이 올라간 그 정도를 지금 하늘색이 말하고 있는데 이 하늘색이 이 당시 연준의 점도표 롱고런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네요. 딱 맞물려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 저희가 2023년이나 24년부터 금리가 인상돼도 연준 위원들의 롱고런 안에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롱고런이 무슨 금리냐면 중립금리이기 때문에 자연금리이기 때문에 중립금리, 자연금리는 다음번 저희 회사 세미나 때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설명을 드리는데. 네. 이건 뭐냐면 왜 자연금리라고 하느냐, 왜 중립금리라고 하느냐면 그 금리보다 만약에 연준이 오버해서 금리를 더 올리면 경기가 또 망가져 버립니다. 또 그 금리보다 너무 못 올려놓으면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경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 경기가 가장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금리란 뜻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체력이란 뜻이에요. 네네. 이걸 지금 예를 보시면 더 알 수 있어요. 자, 기본적인 체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네요. 80년도 이전에는 경기가 좋아지면 얼만큼까지 좋아졌냐면 제로까지 갔던 금리를 8%대까지 올리거나 네. 심지어는 11%까지 올려도 됐었어요. 얼마나 올렸을까요? 20번씩은 올렸을 거예요. 그쵸? 80년대 레이거노믹스 막 나오고 네. 막 그러던 그런 때죠. 그리고 이때 볼커가 나온 거죠. 사실은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런 식으로 체력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체력을.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번 나빠져서 다시 부양을 해서 지금 최근과 같은 그런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는 행동을 했을 때 지금 연준처럼 기회가 만약에 상황이 되면 금리를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올렸을 때 최대치가 바로 90년대, 80년대에는 6.75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5.50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네. 그 다음은 다시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3%까지밖에 못 올렸었어요. 이게 왜 여기까지밖에 못 올릴까요? 여기서 좀 더 올리면 경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금리가 무슨 금리예요? 요게 중립금리. 요게 롱거런이에요. 네네. 연준은 그걸 따져서 거기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 연준 위원들이 롱고런을 2.5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려도 지난번 체력보다 더 못할 거란 얘기예요. 예.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금리가 2%대에 있는 올려도 2%대인 금리 시대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 다시 옛날처럼 많이 예,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 5%, 6%를 올릴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